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What's the need for a God? Can't I set my own rules? Who owns me? I own myself. 제프리 더머의 범죄 행위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17명을 살해하고 캐니벌리즘, 즉 식인 풍습, 사체와의 섹스, 뇌에 산을 주입해 살아있는 섹스 좀비를 시도하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었던 라 이블, 즉 원초적 악마였다. 밀워키 캐니벌 또는 밀워키 몬스터라고 불려지는 제프리 라이널 더머는 1978년에서 1991년 사이에 17명의 성인 남자와 소년을 해부살해하며 캐니벌 식인 행위, 네크로필리아, 시체와의 성교, 신체 부위, 특히 해골뼈 부위를 훼손하여 영구 보존하는 등 사상 최악의 밀워키 몬스터, 밀워키 괴물이었다. 제프리 더머 본인조차도 나는 악마와 동등하다 라고 진술했다. 1960년 5월 21일 밀워키 위스콘신에서 조스와 라이널 더머 부부 사이에서 그들의 첫 결혼기념일 직전 첫 아기가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제프리였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과 웨일스 계열의 후손이고 그의 어머니는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계열 출신이었다. 첫 아들을 가진 제프리의 엄마와 아빠는 아기의 미래를 꿈꾸며 새롭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아버지가 화학학위를 추진하는 동안 제프리는 밝고 사랑스런 아이로 자라난다. 아버지는 제프리는 활동적이며 레슬링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뛰어다니며 카메라에 비치는 걸 좋아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애들과 노는 걸 좋아했고 그들과 같이 있는 걸 즐겼다. 외향적 성격에 매우 호기심 많은 애였다.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동물들에게는 열정적이었다. 제프리가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집 주변에서 죽어있는 작은 동물들의 뼈를 한 곳에 모아 양동이에 담을 때 부딪히는 소리에 제프리는 매우 흥미를 느꼈으며 모두를 모아 떨어뜨리곤 했다. 그래서 회고해보면 모든 게 암울하고 불길한 징조였던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이 악의 시작이었고 나는 그것이 어릴 때의 호기심으로 인정했던 것 같다. 아버지 라이널 더머가 화학 분석학위를 마치고 가족들은 1966년에 도어스타운 오하이오로 이사한다. 이때가 제프리의 어머니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출산 후 제프리가 동생의 이름을 데비드로 지었다고 한다. 3번의 이사 끝에 클리블랜드 남단 1시간 거리의 베트 오하이오의 비에크의 나무숲 지역으로 정착한다. 그러나 제프리는 수줍음을 타고 어색해하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아이로 변했다. 제프리가 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자 그에게 프리스키라는 개를 주었다. 7살의 제프리는 그 개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좋아했다. 바로 옆집의 아이와 친근해졌으나 수줍음과 열등감을 느꼈으며 제프리의 부모는 그 당시 이를 엄청 걱정했다고 한다. 제프리가 10살 때 그의 엄마는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여기서부터 그의 부모의 결혼 생활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프리의 자연과 작은 동물들에 대한 열정은 그 20대에도 이어졌다. 그들의 몸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가 지역을 돌며 로드킬, 도로 충돌 살해된 동물들의 시체를 모아서 그의 뒷마당에서 해부했다. 한 번은 가족과 식사 중 제프리가 닭배를 표백용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프리가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학 전문가로서 기꺼이 안전한 표백 및 보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이것은 나중에 제프리가 많은 동물들의 뼈를 정화하고 보존하는 지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사춘기 때의 이런 행위들은 호르몬 증가와 함께 섹슈얼리티, 즉 성적 관심도 성장했다. 그런데 10대의 제프리는 단지 남자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살해와 절단의 환상으로 연동하게 된다. 제프리는 14살 후 15살 때 이런 환상이 그를 흥분케 하여 폭력과 섹스가 뒤엉킨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윌비어 하이스쿨 리비어 고등학교 신입생 시절 그는 스타일폼 컵에 진한 스카치를 갖고 와서 마시는데 학교 여자친구가 제프, 그게 뭐야? 라고 묻자 머리를 흔들며
이건 내 약이야. 라고 대답했다. 확실한 아침 8시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내 속에 묻어두기로 했다고 말한다. 알코올 남용과 학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제프리 더머의 성적은 하향하고 있었고 그의 부모는 가정교사까지 고용해보기도 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신입생 때 한때는 학교 스타프에 의해 예의 바르고 지능이 높은 소년이라는 평가도 받으며 예리한 테니스 선수, 학교 밴드도 뛴 적이 있다 한다. 그러나 학교 복도에서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는가 하면 I'm allergic, I am allergic이라고 소리 지르며 침을 뱉으며 도망다니곤 해서 그를 클래스 광대라 했다. 주니어 하이스쿨 때 학교 후원으로 워싱턴에 여행 가게 되었는데 제프가 말하기를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부통령을 보러 가자 라고 했다. 그 당시 부통령은 워터먼데우였는데 부통령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머물며 우리는 오하이오의 한 고등학교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는 제프는 모범생이며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옷을 멋있게 입고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원하기만 하면 성적 A를 받는 학생이었으며 선생님에게 Yes sir, No sir 라고 하며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아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프리는 점점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 그 누구도 제프리의 마음속을 알 수 없었고 그는 그 누구에게도 열려있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도 없었으며 조롱을 받으며 사회생활에서 멀어져 갔다. 제프리의 아버지는 학교 생활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참여가 없으며 내면화 환상화가 되며 다음 단계는 그 모든 환상이 현실이 된다 라고 말한다. 16세 때 제프리 더머는 동네에서 조깅을 하는 한 사람을 야구방 망이로 때려눕혀 무의식 상태의 그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환상을 가지게 되나 기회를 잡지 못해 실행은 하지 못했으나 그것이 그의 첫 범행 시도였다고 말한다. 1978년 여름 제프리가 고등학교 졸업 후 그의 부모의 결혼 생활은 금이 가기 시작해 자주 심하게 싸웠고 결국은 이혼했다. 제프리의 아버지 와이너는 마을 근처의 한 모텔로 거처를 옮긴다. 어머니 조스는 제프 동생 데이비를 데리고 체프와 폴스, 위스콘신으로 옮긴다. 제프리는 혼자 집에 남겨진다. 졸업 3주, 그의 나이 18세 되던 1978년 여름 제프리의 첫 범행이 시작된다. 혼자 남겨진 이 고립된 집은 범행 장소로 적격이었다. 제프리는 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18세의 스티븐 헥스를 태워 집으로 데려온다. 그때부터 그의 악몽이 현실이 된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며 몇 시간을 보낸 뒤 헥스가 가야 한다고 하자 제프리는 혼자 남는 게 싫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10파운드의 담배로 헥스를 쓰러뜨려 그의 목을 졸랐다. 제프리는 그의 환상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느끼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헥스의 몸을 칼로 절단한다. 어릴 적 습득한 기술로 시체의 조각들을 쓰레기 봉지에 담는다. 그리고 그의 차에 싣고 가다가 중앙 선침범으로 경찰이 검문에 걸리게 된다. 경찰이 밤늦게 어딜 가느냐? 이 봉지는 뭐냐? 라고 물었는데 그는 거짓말할 준비가 돼 있었다. 나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해 나왔다고 하자 경찰은 테크트를 떼고 그를 보내줬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2주간 뼈를 뒷마당에 숨기다가 파내어 산에 녹이고 뼈는 쇠망치로 부순 다음 집 뒤쪽의 숲에다 뿌렸다. 8월에 제프리의 아버지가 집에 찾아와서 엄마는 어디 있느냐? 데이비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제프리는 떠났어요. 라고 대답한다. 이에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제프리에게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일에는 흥미가 없었다. 나날을 술로 보냈다. 공공장소에서 술에만 취해 경찰에 체포되는 날에도 $60의 벌금과 1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는 제프리를 알코올 중독과 심리치료 세션을 받게 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제프리의 첫 살인이 새겨진 그 마음을 변화시키진 못했다. 알코올만이 유일한 구조수단이었다. 백수로 빈둥거리는 제프리에게 아버지는 대학을 갈 것을 권유한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비즈니스를 전공했으나 첫 학기 동안 알코올 남용으로 허비하고 낙제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 Anthropology, Classical Civilizations and Administrative Science, 인류학, 고전 문명 및 행정과학에서 낙제했으며 유일하게 라이프의 소총에서 B학점을 받았으며
그의 전체 GPA는 0.454.0이었다. 빈술병으로 가득 찬 아들이 방을 보고 놀란 아버지는 두 번째 학기를 등록시켰으나 3개월 만에 드롭아웃 중퇴되었다. 아버지는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육군 입대다라고 했다. Fort Sam Houston in San Antonio, Texas. 산안토니오 샘 휴스턴 기지에서 의료특기자로 훈련받고 인체 해부에 대한 정보를 더 공부한 후 1979년 7월 13일 방홀드, 웨스트 저머니 서독으로 배치된다. 2nd Battalion, 60th Act Armored Regiment, Act Infantry Division 제2대대 68기갑연대 제8보병사단의 전투의료요원으로 역임했다. 생애 최초로 그는 훈련과 교습 과정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했다. 6개월의 훈련 과정을 거쳐 그의 부실한 몸은 튼튼하고 강해졌다. 수줍고 배타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이고 웃음까지 보이는 변화가 왔다. 그러나 그런 변화도 일시적이었다. 군 당국은 그를 투어 듀리 의무의 행을 보낸다. 거기서 그는 다시 술병을 바닥내며 지낸다. 그의 상관은 경고하고 early discharge 조기 퇴출시킨다. 그는 가족과의 연락 없이 마이애미 비치 마이애미 해변으로 돌아간다. 그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했으며 모텔방에서 생활했다. 모텔방에서의 술요금이 과도하게 나오자 그는 해변가에서 잠을 잤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거대한 쥐 한 마리가 그의 몸을 기어 올라오자 공포에 떨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아버지는 돈은 보내줄 수 없고 집으로 돌아오는 티켓은 보내줄 수 있다. 라고 했다. 아버지는 클레버런 허킨스 에어포트 클리버랜드 공항으로 가서 웃고 있는 제프리를 만났으나 가까이서 보니 웃는 게 아니라 술에 만취해 있었다. 1년간 아버지 와이노는 아들 제프리의 술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 뒤 아버지는 그를 웨스트알러스, 위스콘신, 위스콘신 웰리스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보낸다. 유일하게 애정으로 대하는 할머니 집에서 그는 안정을 찾는 것 같아 보였다. 술도 끊고 할머니와 함께 교회도 다녔다. 1982년 초에는 밀워키 블러드 플라즈마 센터, 밀워키 혈장센터에서 플레버드메스 정맥절 개술사로 일하게 된다. Calmly with his father. Well, you're looking good. Grandma was saying that she thought that you got quite a bit thinner, but you look fit. I don't know. Well, I've been surviving mostly on McDonald's food. It's just so much easier just to pop into a restaurant. But Yeah, like I've said before, it gets too expensive and it does. I have to start eating at home more. It's amazing how he could sit there and appear like he's, clean cut, nice jacket on, and talking very hopefully about his job, intelligent. It's amazing how much a human being can hide from another human being. 이곳에서 10개월을 한 후 해고되어 실직 상태에서 약 2년간 할머니의 돈으로 생활하게 된다. 1982년 8월 7일 실직 바로 전 제프리는 위스콘신 스테이트 페어파크, 즉 위스콘신 주립공원에서 25명의 여자와 어린이들 앞에서 음란 노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50 벌금과 법정 경비를 지불해야 했다. 1985년 1월 제프리 더먼은 밀워키 암브로시 초콜릿 팩토리 밀워키 초콜릿 공장에서 믹서로 고용되어 토요일 저녁을 제외하고 매주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주에 6일 밤을 일했다. 제프리가 이 일자리를 찾은 직후 웨스트 앨리스 퍼블릭 라이브러리 웨스트 앨리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동안 한 낯선 사람이 제안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람은 도서관에서 쪽지를 주며 헬레시어 국왕 선교를 제안했으나 거절은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릴 적 환상이 다시 살아나 밀워키의 게이바 서점 게임 목욕탕을 들락거렸고 가게에서 남자 마네킹을 훔쳐서 집에 숨겨놔 할머니에게 들켜 혼인한 적이 있다. 1985년까지는 자주 가서스를 들락거렸고 그의 성의 놀이터였다. 후에 그는 그곳을 그의 휴식 공간이라고 묘사했다. 거기서 파트너들에게 수면제와 술을 먹인 후 무의식 상태의 몸과 성행위를 해오다 관리자로부터 멤버십을 박탈당했다. 1986년 8월에 제프리는 12세 소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다. 법정에서 그게 누가 있는 줄 모르고 소변을 보았을 뿐이라고 해서
풍기문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다. 1987년 11월 20일 할머니와 함께 살던 중 25살의 스티븐 톰이라는 남자를 설득해 미리 예약해둔 암바스러 호텔은 밀워키, 위스콘신 미러키 엠베세더 호텔에 데려간 성폭행을 하려 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그 옆에 스티븐 토미가 가슴에 타박상을 입고 제프리 자신의 팔과 주먹이 크게 다쳐 있었다고 했다. 수사관에게 자기는 죽인 기억이 전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큰 가방을 구입한 후 할머니 집으로 가져왔다. 일주일 후 시체를 꺼내 몸통에서 팔다리를 절단하고 살과 뼈를 분리, 살은 쓰레기 봉지에, 뼈는 시트에 싸서 쇠망치로 잘게 부셨다. 2시간에 걸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쓰레기로 처분했으며 2주 후 세제와 표백제를 섞은 용액에 머리를 끓여서 자위자극제로 사용하려 했으나 표백 과정에 두개골이 너무 부스러지기 쉽게 돼 모두 파쇄 처리했다. 스티븐 토미의 살해 후 제프리 더먼은 게바나 거리에서 $50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할머니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살해해부하는 기괴한 행동을 반복했다. 이에 할머니는 1988년 9월 제프리 더머의 괴이한 성격과 지하실에서 나는 역한 냄새들에 이제 집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제프리 더먼은 노스 25th 스트리트에서 원베드 아파트를 발견하고 9월 25일 이사를 하게 된다. 다음날 제프리는 13세 소년에게 마약을 투여해 누드 사진을 찍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다. 1989년 1월 부도덕한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다. 법원의 선고는 1989년 5월까지 유예된다.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1989년 3월 25일 게이바에서 만난 앤토니 스일스라는 24세의 주목받는 모델을 할머니 집에 데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1989년 5월 23일에 제프리는 5년 프로베이션 집행유예와 1년의 교화소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었다. 아버지의 편지로 인해 일찍 석방된 제프리는 밀워키의 다른 빈민 지역으로 옮겨갔다. 월세도 싸고 게이바와도 가까운 곳이었다. 제프리의 엽기행각은 여기서도 계속됐다. 제프리 더먼은 1990년 6월 27세의 에드월 스미스라는 지인을 그의 아파트에 유인했다. 그는 스미스에게 약을 먹이고 목을 졸랐다. 이때 더먼은 골격을 즉시 산성화하거나 이전의 표백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냉동실에 스미스의 골격을 보관했다. 스미스가 살해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 제프리는 노스 27번가 모퉁이에서 22세의 시카고 출신 에너스 밀러를 만났다. 밀러는 더머와 함께 $50를 받고 아파트에 동행하기로 동의했으며 제프리 더머가 밀러에게 구강 선교를 시도했을 때 추가 돈을 달라고 하자 제프리 더머는 밀러에게 2개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주었다. 제프리는 희생자의 시체를 해부하는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칼로 경동맥을 쳐서 밀러를 죽였다. 밀러는 몇 분 안에 피를 흘렸다. 밀러의 심장, 팔뚝 및 다리의 살 부분을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고 소약을 사용하여 젤리 같은 물질로 남아있는 살과 골격을 보존하기 위해 뼈를 연한 표백제 용액에 24시간 동안 두었다가 일주일 동안 천으로 건조시켰다. 잘린 머리는 냉장고에 넣고 살을 벗기고 페인트를 칠하고 에나멜로 코팅했다. 1991년 2월 제프리 더먼은 17세의 커티스 스트라더가 마켓 유니버시티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본다. 누드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제안으로 그의 아파트로 스트라더를 유혹, 가죽끈으로 스트라더를 교살했으며 제프리 더먼은 해부 과정의 각 단계를 촬영하면서 그를 해체했다. 1991년 4월 7일에 제프리 더먼은 19세의 에어 린치를 만나게 된다. 더먼은 린치를 자신의 아파트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약물을 주입하고 2개 골에 구멍을 뚫고 염산을 부어 살아있는 좀비를 관찰하려고 했다. 제프리 더머의 이런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은 점점 괴이하고 악랄해지며 그 후로도 1991년 7월까지 계속되나 더 이상의 기술은 생략한다.
이제 제프리 더머의 체포 과정을 살펴보자. 1991년 그는 세 사람에게 적금 $100를 제안하며 그와 동행해서 맥주를 마시며 누드 사진만 찍는 것이라 하자 32살의 트레이시 에드워즈가 아파트까지 동행하기로 동의한다. 아파트 출입구마루에서 트레이시 에드워즈는 역겨운 냄새와 염산 박스를 보게 된다. 제프리는 벽돌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둘러댄다.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에드워즈는 무슨 일이야? 라고 반문하자 자기 팔에도 같이 수갑을 차고 침실로 가서 누드 사진을 찍으려 한다고 핑계를 댔다. 벽 쪽에는 The Exorcist 2, 엑소시스트 3이 상영되고 있고 57가운의 파란색 드럼통에서 역겨운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그때 제프리는 칼로 에드워즈를 위협하며 누드로 사진을 찍기를 요구하자 에드워즈는 위기를 빠져나갈 생각으로 수갑을 풀고 칼을 치우면 요구대로 협조하겠다. 나는 친구다라고 제프리에게 말하자 그가 방심하는 순간 공포의 집에서 탈출하여 거리에 나와 지나가던 순찰차에 신고했다. 경찰은 제프리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83장의 시체와 해부된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를 발견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의 해골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자기도 모르게 비명소리를 크게 질렀다. 57가운의 드럼에는 3명의 몸통이 들어있었다. 냉동고에는 절단된 손과 생식기가 미라가 돼 있었다. 더 이상 제프리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고분해지고 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징징거렸다. 경찰서에서 장시간의 인터뷰 중 그는 겁을 먹었고 히스테리 증상도 보였다. 6주간의 취조 끝에 제프리는 17명의 살인과 159페이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의 자백에 의해 조사관들은 오하이오에 있는 집을 수색해 첫 희생자인 스티븐 힉스의 뼈를 찾아낸다. 위스콘신은 사형제도가 없어서 주의 배심원들은 만약 제프리가 인세인, 정신이 나간 상태이면 정신병 수용소에 보내야 했다. 제프리는 자신이 악마와 동급이며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세인도 부정했다. 1992년 법정에선 제프리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다. 검사가 그의 엽기적인 행각의 기소 내용을 읽기 전까지는 둘째 부인 셰리와 법정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들의 기괴한 행위들을 듣고 어떻게 내가 여태껏 이런 아들의 엽기 행위를 모를 수가 있느냐며 기절했다. 변호인단은 제프리 상태가 인센이라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열했고 제프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고함을 쳤다. 마지막에 제프리는 사과의 뜻을 표했으나 판사는 93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마지막 고통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제프리 더머의 마지막 집은 콜럼비아 Correctional Institution in Portage, Wisconsin. 위스콘신 콜럼비아 교화소였다. 1992년 그가 살던 집은 헐리게 되었다. 악명을 떨치던 연쇄살인마는 다른 재소자의 타겟이 되었다. 1994년 8월 어느 날 감방 내 교회에서 칼을 맞았다. 이때는 생존했다. 그러나 1994년 11월 29일 인맥 재소자 크리스토퍼 스카우버에 의해 감방 내 짐 안에 쇠막대로 공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다.